안녕하세요. 조선의 과학 이야기, 오늘은 5번째 불을 쏘아 나라를 지켜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불을 쏘아 나라를 지켜라. 전쟁 때 이야기인 것 같죠? 조선시대에 어떤 로켓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선시대의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뭔가 대포 같은 것에서 막 불길이 나오고 막 그러죠. 그리고 막 수레 같은 걸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배경에 뭔가 설계도 같은 것도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열심히 무게를 달아서 뭔가를 제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 이것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신기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화였어요. 제 영화의 포스터의 한 장면인데요. 자, 신기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귀신 신자에다가 이 기는 기계할 때 기자예요. 그리고 저는 화살 전자예요. 그래서 신기한 귀신 같은 어떤 화살을 쏘는 기계라는 의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살에 쏘는 기계가 보니까 불이 막 있잖아요. 불화살이었던 거죠. 그럼 조선시대에 불화살이 뭔가, 여기 보면은 그 수레 같은 데 보면 화살이 쭉 꽂혀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런 화약 같은 거. 자, 화약은 우리나라에서 누가 처음 만들었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를 수도 있나요? 그 고려시대에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화약을 개발을 했다. 그랬는데 이제 조선이 되면서 이 화약을 가지고 이렇게 무기로도 썼지만 그 외에 불꽃놀이 같은 용도로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 신기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불화살을 이제 쏘다가 이것이 거의 1000m까지도 나갔다고 해요. 1000m 이상을 나갈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았었고,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이게 화살 모양이에요. 화살에 이렇게 되어 있고 신기전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다음에 이것은 보면은 그 신기전을 만들게 된 설계도. 그래서 이렇게 수레를 만들고 화살을 꽂을 수 있는 판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 화살도 조금 전에 봤었던 약간 작은 화살도 있고 큰 화살도 있는데, 뭐 작은 화살은 굉장히 많이 꽂을 수 있고, 중간 화살은 뭐 몇 개 정도 꽂을 수 있고, 큰 화살은 몇 개 정도 꽂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안에다가 화약을 다 넣어가지고 이제 쏘아서 이제 터트리게 되는 그런 건데, 그 전에는 이제 화살만 쏘는 장치가 있었다면은 문종 이후에는 여기다가 이제 이거 수레, 화철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더 많은 불화살을 꽂아서 쏠 수 있게 만든 이제 그런 기계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로켓식 화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거라고 해요. 서양보다도 300년이나 앞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자랑할 만한 그런 유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보건도처럼 만든 건데, 실제 모양을 보면 이렇게 수레에다가 저 화살을 꽂을 수 있는 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 구멍마다 신기전이라는 화살을 넣고 여기다 불을 붙여서 이제 쏘게 되면은 이것이 날아가 가지고 이제 불을 쏘고 폭발을 시키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살에 들어가는 화약은 어떻게 만들까?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잘 정제를 해가지고 화약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진흙을 정제해서 화약을 만드는데 지금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화약이 있었던 건 아니고, 보통 흑색 화약이라고 해서 대충 한 종류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제 질산염에다가 진흙에다가 거기다가 뭐 유황 같은 거를 조금 숟가루 이런 것들을 좀 섞어가지고 이거 비율을 맞춰서 뭐 70대, 20대, 10 이런 비율로 만들어서 이제 화약을 만드는데, 어떤 것에 대한 비율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폭발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뭐 버드나무, 재, 그런데 이 화약을 만들 때 쓰는 재료들은, 우리는 지금 화약을 만든다 그러면 이런 화학 약품 파는 데 가서 사다가 뭐 그람수 맞춰갖고 제조를 하면 되겠지만, 조선시대에 화학약품 파는 그런 가게 같은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데는 보통 진흙을 정제를 하는데, 뭐 그 마루 밑에 있는 오래된 진흙, 그러니까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뭐 오줌, 그 다음에 대나무 또는 버드나무를 태운 숯, 이런 것들을 정제해서 그런 용도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림 조금 무섭게 생겼죠? 이 사람 모양 보니까 요즘 같아요. 마스크도 쓰고 있고 안경도 쓰고 있고, 조선시대에 있었던 비먹포라고 하는 일종의 포인데,
이걸 이제 던져서 쓰는 그런 무기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던지는데 이것이 독약과 화학이 섞여서 뿌리는 그런 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던졌는데 내가 독약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도 가리고 코도 가리고 입도 가리고 이렇게 한 것을 이제 상상도로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몽포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막 연기가 막 나고 있죠. 자, 비몽포에는 이제 보통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이런 화약들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또 그 말고는 고추를 가지고 이용을 하기도 했대요. 고추를 갖고 어떻게 무기로 쓰지? 그랬는데 여러분 고추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김치에 고춧가루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돼 있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추에 대한 기록, 고추가 수입돼서 이제 식용으로 먹기 시작했던 것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최초의 백과사전을 쓴 이수광이라는 사람의 지봉유설이라는 백과사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남만초, 남쪽에서 남쪽 오랑캐의 어떤 풀이라는 이름으로 됐는데 이 고춧가루가 가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누가 술에 타먹고 죽었다라는 이제 기록도 있고 다른 기록에 보면은 고춧가루를 이렇게 잘게 부숴가지고 그것을 불에 태우면은 그 연기로 인해서 질식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전쟁을 할 때 적군들을 빨리 질식시켜서 죽게 하기 위한 용도로서 이제 고춧가루를 불에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고춧가루 요리할 때 잘못 태우면은 엄청난 연기가 발생하면서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 같은 이런 것들도 옛날에 이제 독약으로 이제 쓰였는데 좀 전에 설명했던 비몽포 같은 경우가 이런 독약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발사를 시키는데 이걸 이제 맞게 되면은 이제 뭐 얼굴에 화상 같은 걸도 입고 그다음에 독약이 되기 때문에 독으로도 죽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살상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위험하니까 뭐 쓰지 말자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비몽포에 아까 사람이 들고 있었던 비몽포 그림인데 이것은 실물이에요. 그래서 비몽포 이 안에다가 이런 독약 화약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이걸 쏘게 되는 그런 장치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크기가 뭐 이렇게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자, 요거 그림을 보면은 막 한문으로도 써 있고 그림에 보면은 뭔가 횃불처럼 이렇게 막 찬란하게 뭐가 나오고 있죠. 예. 이것도 조선시대 이제 무기를 이제 기록해 놓은 이런 책에 나와 있는 건데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들어가는 뭐 화학 약품들, 그다음에 사용서 이런 것들 나왔고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도 설명을 해 놓았어요. 이거는 이제 이름이 되게 좀 어렵기는 한데요. 이제 찬혈 비몽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찬혈이라는 게 뭔가 확 흩어진다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 건데 이것은 보면은 그 바람을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독성이 있는 독가루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뿌리게 이렇게 총처럼 이제 쏘아가지고 이제 뿌리는 건데 밑에 나와 있는 이제 동그란 모양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나무 통으로 만든 거여서 대나무 통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독약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뿌리게 되면 한 방만 쏘아도 사방으로 쫙 퍼져가지고 적군들이 이제 숨을 못 쉬게 되고 이제 질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제 화학약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 또 하나 이것은 매화법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 건데 마치 뭐 창 여러 개를 겹쳐놓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면은 약간 촛불 같은 거 꽂아놓는 그런 모양처럼도 보이죠? 자, 매화라는 것이 뭐냐면 꽃 이름 매화가 아니고요. 이 매자는 우리가 매장하다 할 때 매자예요. 그래서 묻다라는 뜻이고 화는 불화예요. 그러니까 불로 된 것을 매장하다 이런 의미니까 땅 속에다가 화약을 묻어놓고 그것을 터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땅 속에다가 화약을 묻어놓고 왜 터뜨릴까요? 이상하죠. 이것은 무기는 아니고 무기로 쓰기보다는 뭐 지뢰 같은 것으로 쓸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이것은 불꽃놀이 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불꽃놀이는 요즘에만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왜 우리 한 10월쯤 되면 서울 세계 불꽃축제 이런 거에서 막
한강 주변에 사람도 모여서 막 불꽃 구경하고 그러는데 조선시대에도 불꽃놀이를 했었어요. 특히 이제 뭐 태종하고 세종이 그렇게 불꽃놀이를 좋아했다고 하고 세조도 완전히 불꽃놀이에 이제 매료가 돼가지고 불꽃놀이를 자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원래 이런 불꽃놀이를 하려면 여러분 그 서울 국제 불꽃 축제 이런 거 할 적에 하나그룹에서 이걸 주도를 해서 많이 주최해서 하잖아요. 하나그룹이 하나화학이라고 해서 이런 불꽃 재료 화학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화학과 관련된 것이지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불꽃놀이를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불꽃놀이를 하려면은 얼마만큼 불꽃놀이를 멋있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울국제 그 불꽃놀이 대회 보면은 나라별로 다 참여를 하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화약을 쏘면서 많은 화려한 그림과 막 물량공세 이런 거 하죠. 그거서 보통 옛날에 불꽃놀이 할 때 쓰는 화약 기본적인 거 한 발 쏠 때 20만 원씩이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불꽃놀이 한 번 볼 때마다 몇백, 몇천, 몇 억이 막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기술도 필요했던 거죠. 근데 조선시대에 그런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때 주로 이제 이런 불꽃놀이를 하냐 하면은 명나라에서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불꽃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꽃놀이 하는 이유가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나라 대단하지 라는 나라의 어떤 위엄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사신이 와서 아니 조선의 기술이 왜 우리 명나라보다 더 훌륭하지? 니네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는 거야? 기술 좀 줘봐봐. 그런데 이것은 불꽃놀이는 우리가 재밌는 놀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무기 만드는 기술을 외국에 유출시킬 수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왕들이 이야기를 해요. 명나라 사신이 와서 우리나라한테 기술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고 기술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불꽃놀이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신이 났는데 어떻게 불꽃놀이를 안 합니까? 그러면 하더라도 불꽃놀이 이렇게 약간 초급 단계만 해. 너무 고기술을 보여주지 마. 그러면 우리의 정보가 나갈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오히려 기술을 이렇게 감추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이나 유구국이라고 해서 지금의 오키나와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지금의 오키나와가 옛날엔 유구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었는데 그렇게 뭐 일본이나 유구국처럼 이제 그런 과학기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 사신이 오면 그때는 원 없이 마음껏 기술을 다 발휘를 해서 화려한 불꽃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약간 거꾸로 된 거죠. 아주 대국이었던 명나라 사신이 올 땐 불꽃놀이를 소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구국 같은 이런 약간 작은 나라들이 왔을 땐 불꽃놀이를 화려하게 하고 이제 뭐 그렇게 된 거죠. 나중에는 뭐 북한산 주로 이제 뭐 경복궁 이런 데에서도 불꽃놀이를 자주자주 했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불꽃놀이를 자제하자 그랬었고 이제 연산군 때부터는 불꽃놀이를 이제 어떤 국가의 위험을 보인다거나 그다음에 기술이 그만큼 개발이 됐으면 그 기술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간 오락처럼 되니까 이거는 왕 개인의 개인적인 오락처럼 변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때부터 좀 이제 좀 자제하자. 이런 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불꽃놀이 구경하고 싶겠죠. 그래서 불꽃놀이 구경하는 또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관화 볼 관자에 불꽃화, 그래서 불꽃놀이를 본다. 이렇게도 하고 화희라고 해서 불꽃 연극이라고도 해갖고 왜 불꽃도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불꽃놀이 할 때 보면 어떤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서 뭐 꽃 모양으로 한다던가 뭐 강물이 흘러가는 모양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일종의 공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꽃놀이 연극이라고 해서 화희라는 말로도 용어로도 많이 썼었습니다. 또는 이제 화붕이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약간 이게 창살 두 개를 겹쳐놓고 삼지창처럼 이렇게 겹쳐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난간 같은 거를 크게 설치를 해요. 무대에 설치를 해갖고 거기에서 막 화려하게 쏘아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붕이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다락, 누각 같은 만드는 건데 그래서 화붕 또는 화산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구경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요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아까 연산군 때 이후로 많이 없어지기도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정조가 아까 우리 이제 화산, 수원 화성으로 가서 이제 큰 잔치를 하거나 할 때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적에도 이제 이런 불꽃놀이를 하는데 크게 화려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잠깐씩 그것을 보여주는 큰 이벤트로서 이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화학기술이라는 게 조선시대에 화학기술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무기를 만드는 대단한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불꽃놀이를 할 수 있는 기록 이런 것들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보면은 뭔가 동그란 약간 사과 같은 건데 폭탄이에요. 폭탄. 그래서 우리가 포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비진천례라고 해서 비는 날아갈 비자예요. 그 다음에 이 진은 번개 진자. 그 다음에 천은 하늘 천자. 이 뇌도 뇌우, 그래서 번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하늘의 천둥 번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별대라고 해서 특별히 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마치 밥 사발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완구라고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밥 사발처럼 동그란 요 구멍 안에다가 이제 화약 같은 걸 넣겠죠. 화약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발사를 하면 이 화약이 이 폭탄이 뚝 떨어지면서 이제 폭발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걸 넣냐면은 작은 돌 갈아서 넣고 거기다가 철들을 잘라가지고 파편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은 다음에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땅에 떨어지면서 폭발을 하면서 이 철 조각들이 사방으로 쫙 퍼지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살상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이제 위험한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창안을 했지만 이거 역시도 너무 위험하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철편 조각 하나가 사람의 목숨을 이제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 때도 사용을 했다는 이제 기록도 있긴 하는데 그 이후에 많이 쓰지는 않았다고 해요.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그만큼 이제 조선시대에는 이런 화학기술을 가지고 무기장치를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가장 큰 전쟁이라고 하는 임진왜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꼭 그런 큰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무기를 많이 만들고 개발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 때문이죠. 위쪽으로는 중국과 붙어 있고 중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크게 전쟁을 할 일은 없지만 중국 위쪽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진족이라든지 말갈족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위에 원래 몽골족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늘 이제 국경을 대고 있으면서 전쟁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처럼 큰 전쟁을 하지는 않더라도 늘 그런 전쟁에 대비해서 이런 것을 끊임없이 새 기술로 버전업을 시켜야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했었고 이런 그런 폭탄이나 이런 화학 병기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있었어요. 전문 기관이 있었고 그런 기관에서 이것을 개발을 하고 이것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라도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아까 말했듯이 불꽃놀이처럼 왕실의 위험을 나타내고 어떤 국가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그런 불꽃놀이 기술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도 이제 국가 기관에서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병기도설이라고 하는 이런 책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등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할 일도 많이 없어지고 이런 기술들은 점점 개발이 됐었지만 이제 활용하는 상태들은 점점 약해지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이후로는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없었죠. 예를 들어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전쟁을 했다기보다는 좀 일방적으로 당했던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큰 그런 화학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 주로 이제 사용이 됐었고 임진왜란 이후에도 이것이 끊임없이 신버전으로 많이 개발이 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조선시대의 화학은 오로지 이렇게 무기와 왕실의 불꽃놀이 뿐이었을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던 그 법의학 같은 데서 나왔었던 화학 기술들도 있었죠. 어떤 물질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체를 검안해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화학적인 작용을 가지고 뭐 치료를 할 수 있는 의학적인 방법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약을 만들어서 약을 복용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화학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다룬 것은 그런 화학 중에서도 이런 무기와 관련된 화학을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시대 과학 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화학 같은 경우도 왜 필요했을까요? 결국엔 조선이라는 나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런 무기를 개발하게 만들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선시대 과학 이야기에서 천문학과, 이제 수학과, 뭐 법의학, 물리학, 오늘 마지막으로 화학까지를 다뤄보았는데, 이 5가지의 이런 과학 기술, 이제 이런 과학들은 서로 각각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천문학의 발달과 수학 기술의 응용으로 아주 정교한 시계나 달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화학 기술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법의학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학을 발전시키기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우리가 과학이 과연 있었나, 또는 조선시대의 과학은 굉장히 수준이 약간 좀 낮을 것이다라고 했었다면 그렇지 않다. 조선시대 과학도 그 시대에 맞춰서 특히 첨단의 과학기술들이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뛰어나게 존재했었고 끊임없이 개발됐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끝나고 이제 대한민국이 있지만, 조선시대에 뛰어났던 그런 아까 말했던 세계에서 2번째, 뭐 세계에서 1번째 이런 과학기술들을 이용했었던 그런 기술들을 잘 받들어서 우리도 현대사회에 잘 응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의 과학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